위치아트 위키의 인류의 기원인데요. 네, 이 책도 뭐 그냥 한 번 정도 읽어볼 만한데요. 근데 이 책은 원래 그 뭐 인류학 같은 거는 사실은 고대 우리가 역사 이전의 문제를 갖다가 이제 고고학적으로 한 뼈조각적으로 이런 걸로 이제 우리 유추하는 걸 일종의 그런 작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갭들이 존재해요, 그죠? 완전한 형태의 원형으로 존재된 것들이 아니고 그런 뼈조각 하나라든지 그런 걸 이제 맞춰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논리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좀 결론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 뭐가다 이런 식으로 내릴 수는 없지만 그냥 한번 읽어보면 인류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서 진화되어 왔는가 그런 건 이제 많은 이제 그런 얘기를 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저기 재밌는 것은 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니 아니면 호미드 우리 종들이 이제 되라서 직립보행을 하고 그럼으로써 손이 자유로워서 손을 사용함으로써 뇌가 발전해서 문화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 지구를 정복하게 되었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데 그런 식의 피상적인 논리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또 한 가지 좀 구체적인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도구의 사용이 먼저겠어요? 아니면 언어가 먼저겠어요?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뇌가 발달해서 언어가 발달됐다고 보시나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죠. 도구를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손을 사용해서 우리가 뇌가 발전하고, 우리가 또 그걸 통해서 언어가 발달했다. 뭐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 이게 뭐 100% 확실치는 않는 뭐 학설이니까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것보다는 두 가지, 이제 언어에 대한 관점은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촘스키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양반들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뇌가 발전되어서 거기서부터 언어가 나오는 거죠. 뇌가 발전돼서 언어가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핑크 같은 경우에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언어가 뇌를 발전시켰다는 거죠. 주객이 바뀌는 거죠.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핑크 쪽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언어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꼭 언어라기보다는 노래, 소리 이런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 구두라든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간이 진화되면서 발달되면서 그것이 이제 그 뇌를 더 촉진하게 물론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뇌를 촉진한 또 뇌가 또 언어를 갖다가 더 이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그러니까 선순환으로 돌게 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어떤 자연 선택에 의해서 어떤 그 필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좀 말이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단계가 언어에서 내려가는 단계가 결국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필연적 단계로서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뇌가 있고 결국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런 식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네, 물론 좀 굉장히 좀 이거는 좀 형이사학적인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만 근데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그렇고 그런 식의 이런 아이디어를 갖다가 예측에서도 좀 주고 있어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문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한 번 정도 이렇게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인류학 계통의 책이 어떤 정확한 어떤 결론적인 걸 주지 않기 때문에 읽으면서 약간 답답함을 느꼈는데요. Anyway, 제가 점수는 그렇게 좀 짜네요. 80점을 줬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운동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언제 만났는지 잠깐 기억 안 나는데요. 우리 정승 선생님의 100년 운동. 네, 이 책은 제가 여기 강추합니다. 이거는 이제 운동 전반에 대해서요. 운동을 하다가 아주 안전하고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 지침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운동 역학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재활외과 의사니까 또 본인이 또 많은 부분을 다쳐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운동을 하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많은데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근력 운동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산소 운동이죠. 근력 운동 부분과 유산소 운동을 나누었어요. 운동할 때 어떤 식으로 운동의 역학적인 시스템이 중요한 게 뭐다. 그러다가 이제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쭉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여러분이 이걸 하나 사시면은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어떤
인생 전반에 인생을 사시면서 운동하시다가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많죠. 이렇게 챕터가 가르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운동하기 좋은지 안전하게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그분 이제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정승근 선생님이죠. 제가 이분의 어쩌면 약간 팬인데요. 또 이분의 또 아재 개그도 제가 아주 좋아하고요. 글도 또 그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거 재밌습니다. 근데 이 백년허리, 정승근 선생의 백년허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운동을 해서 좋아지는 허리는 없다. 그럼 뭐야, 그럼? 운동은 왜 해? 이게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운동을 해서 좋아진 허리가 없다는 그 의미 역설적인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척추를 갖다가 어, 요추 전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중요하고 운동은 우리의 근력을 조금 강화시켜 주는 거고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수단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허리, 척추뼈의 그 자세를 잘 유지해서 포즈를 잘 유지해서 그것이 건강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이제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우리 허리 근력을 강화한다든지 그것은 이제 그런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척추뼈가 아주 편안한 자세로 쓸 수 있는 요추전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다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리 특히 좀 안 좋으신 분들은요 한번 사서 한번 보시면 허리의 건강을 위해서 전반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넣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책은요, 이제 뭐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에 죽는 법, 뭐 이렇게 뭐 건들리 박사의 책인데요. 그거는 뭐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다루는 그런 책인데요. 뭐 이 내용의 핵심은 가장 쉽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인데요. 알지만 실천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게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먹는 것, 장 건강이 장에 있는 미생물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에 따라 가지고 우리 전체 면역력과 장수와 관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특히 장에 안에 있는 미생물군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고 그것을 또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우리가 결국 면역력이 강화되고 우리가 장수하게 되고 우리가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알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갖다 하려고 그러면 실천하는데 문제가 많겠죠. 저도 뭐 알지만 밖에 나가서 운전하다가 사먹게 됐잖아요.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걸 배워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좀 나쁜 음식을 줄이고 좀 우리 박테리아든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산균이라든지 그런 걸 좋아하는 우리의 몸속에 있는 미생물군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개시킬 책은 중동은 왜 싸우는가? 네, 이 책인데요. 이거는 우리 박종욱 PD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박종욱이네요. 박종욱 씨가 지은 건데요. 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중동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개관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은 지금도 보면 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이 늘 거기가 좀 이게 뭐 아주 위험하고 지금도 뭐 미국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지하드 문제라고 뭐 테러 문제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전체적인 중동의 역사라 그럴까요? 어떤 그 중동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흘러왔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중동 지역은 오랜 역사를 볼 때는 굉장히 뭐 예전에는 번창한 곳이죠. 번창하다가 결국 이제 세태가 이제 이슬람 중심으로 한 그런 문화가 있다가 결국 이제 18세기, 19세기 후반기로 밀리면서 이제 이쪽 지역이 좀 낙후된 지역으로 여러 가지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결국 이제 1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이 이제 특히 영국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재계절에서 이제 뭐 분할하는 그쪽 지역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세계 1강에서 이제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그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슬람 문화권이기도 하지만 또 그중에서 민족이 또 많이 달라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세계 1차 대전에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아무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인종, 민족, 그 다음에 종교 이런 것 갖다가 좀 이렇게 알아서 있는 문화를 갖다가 나름대로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민족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종교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분쟁이 발생하는 거죠. 물론 뭐 많은 나라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 중동 지역이 그런 민족, 그다음 인종, 그다음에 종교 문제로 항상 이것들이 갈등을 겪는 그런 것이 되죠. 그 중에서 이제 세계 열강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국주의적 그런 마인드들이 또 많은 불행의 씨앗을 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도 중동은 연제나 화약고로서의 어떤 위험한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지금 현재 테러라든지 지하드 뭐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슬람 문화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좀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평화죠. 그러니까 뭐 수니파, 시아파도 있지만 그러니까 또 재밌는 건요. 재밌는 건 뭐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순위파하고 시아파가 있잖아요. 그 순위파가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90% 정도 되는 그런 많은 머저리티, 그러니까 많은 다수 집단이죠. 다수 이제 이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성전을 하는 지하드 출신들은 이쪽이 많아요. 대부분 이쪽이에요. 근데 시아파는 10% 되는데 이쪽은 좀 약간 좀 종교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더 그렇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이 시아파 쪽에는요, 특히 이제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곳이죠. 여기는 근데 하이라키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예를 들어 천주교처럼 위에서 종교 지도자가 그러니까 교황처럼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하이라키가 있어가지고요. 위에서 이제 통제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식으로 뭐 테러하면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든지 그런 식으로 규제가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이 순위파 같은 경우에는 그런 통제 시스템이 없는 거죠. 이게 약간 그 시아파에 비해서는 자유스러운 분위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자유스러운 분위기지만 약간 진보적인 자유스러운 분위기지만 여기는 누구나 다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이라키가 통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서 우리 테러라든지 그런 어떤 지하드 성전을 갖다가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류가 또 이쪽 순위파에서 나온다는 거죠. 네, 그것도 참 재밌는 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중동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슬람 문제라든지 테러라든지 중동의 어떤 그 슬픔 그것을 이해하는데 아마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제가 지금 점수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그래도 후하게 줬네요. 89점을 줬습니다. 100점 만점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책은 뭐냐, 뭐 아무 책이나 오다에서 보는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제 식물혁명이라는 책인데요. 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식물에 관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식물학에 관한 책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여러분은 식물과 동물의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가장 기본적인 건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차이가 있어요.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식물은 땅에 심겨져 있고 동물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게 예전에 처음에 진화론적으로 몇십억 년 전에 진화할 때 처음에는 같이 출발하다가 식물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식물이 좀 저급하게 식물에서 동물이 발전됐다. 그게 아니고요. 이 두 가지 갈래가 아예 달라요. 식물은 식물대로 식물의 생존 전략을 위해서 식물이라는 그런 형태로 진화를 했고요. 동물은 움직임을 통해서 동물을 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식물에서 동물 올라간 게 아니고요. 진화의 방향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물은 움직이는 거고 식물은 땅에 심겨져 있죠. 심겨져 있으니까 뭘 하죠? 그러니까 강압성을 통해서 그 식물이 중요한 거죠. 강압성을 통해서 이제 그 물을
광합성 햇빛을 받아가서 물을 쪼개물어서 우리 이 생태계, 지구라는 생태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또 식물이죠. 그래서 식물의 열매라든지 식물을 통해서 또 우리가 먹는 뭐 여러 가지 2차 소비재가 있고 그걸 통해서 먹는 또 동물이 있고요. 그러니까 식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그리고 또 식물이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화학적인 활동이요. 그 다음에 식물이 어떻게 외부 시기를 인지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죠. 습도 뭐 등등 여러 가지 소리 뭐 식물이 화학적으로 외부 시기를 다 인지해요. 그것도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식물도 바보가 아니라는 거 있고요. 물론 식물은 뇌라는 조직은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식물과 동물의 차이죠. 우리 동물이라 그러면 뭐죠? 이 중앙적인 시퀀스 시스템 뇌를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움직임, 예측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판단하고 생존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식물은 기본적으로 심겨져 있으니까 못 움직이니까 기본적으로 바깥을 갖다가 인지하는 인지하는 그 감각 시스템이 달라요. 여러 가지 뭐 온도, 습도 등 기본적인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식물도 약간의 움직임은 있죠. 우리가 굴광선 같은 거 있지만 또 식물 뿌리가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동물은 머리나 헤드가 잘려버리거나 어디 일정 부분 잘려버리면 우리가 바로 죽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식물은 통째 잘려도 뿌리라든지 그게 생명력이 끝에도 있지만 뭐 그러니까 뿌리에서 또 새로운 생명을 갖다가 피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은 어떤 중앙집권적인 그런 시스템을 발생했다 그러면 식물은 지방분권적인 여러 가지 생명이 그러니까 잘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다른 생명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식물이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 나가는 여러 가지 형태 속에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중요한 우리가 인사이트를 많이 받는 많은 기술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여기서 인사이트를 좀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냥 한 번 정도 이렇게 식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면 안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점수가 약간 짜네요. 80점입니다. 네, 작년 한 해는 제가 한 12권의 책을 읽었네요. 올해는 뭐 얼마나 책을 읽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어떤 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2021년 또 책도 많이 읽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ye now.